저는 올해 78세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혼자 살아온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쭉 혼자였죠.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집안일도 하고 텃밭도 가꾸고 동네 친구들과 차도 마시며 지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 몸이 말을 듣지 않더군요.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 건 작년 겨울부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하게 굳어서 한참을 주물러야 겨우 움직일 수 있었죠. 어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기만 해도 찌릿한 통증이 어깨에서 손끝까지 퍼졌어요. 빨래를 널거나 높은 곳에 물건을 꺼낼 때마다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어르신, 허리 디스크가 좀 있으시고 어깨도 상태가 심하시네요. 꾸준히 물리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다녀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나가는 것도 이젠 힘에 겨웠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것만 해도 숨이 찼고 버스에서 내려 병원까지 또 걸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을 버티다 보니 몸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아들 민수가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병원은 잘 다니고 계세요? 걱정하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죠. 저는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원주로 내려왔습니다. 주말에 시간을 내서 온 거였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의 얼굴에 놀람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저도 모르게 체중이 많이 빠져 있었나 봅니다. 밥맛이 없어서 대충대충 먹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였죠. 민수는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김치랑 된장밖에 없잖아요. 반찬을 만들기도 힘들었고 혼자 먹는 밥이 맛있을 리 없었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사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며느리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아. 민수가 말했습니다. 패가 무슨 패예요? 엄마가 편하게 지내시는 게 중요하죠. 지원이도 좋다고 했어요. 며느리 지원이가 좋다고 했다는 말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민수는 그날 하루 종일 저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더 안 좋아지실 거예요. 병원도 제대로 못 다니시잖아요. 우리 집 근처에 좋은 병원 많아요. 물리치료도 매일 받으실 수 있어요. 제발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제가 엄마 모시고 싶어요. 아들의 간곡한 부탁을 계속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 저는 짐을 꾸렸습니다. 오래 살았던 원주 집을 떠나는 게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민수가 차를 몰고 와서 짐을 실었습니다. 경기도 성남까지는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차 안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괜찮아요. 방도 따로 있고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성남에 도착했을 때 지원이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제법 넓었습니다. 거실도 밝고 안쪽에 방이 2개 있었죠. 지원이가 한쪽 방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어머님 방이에요. 이불도 새로 샀어요. 방 안에는 깨끗한 침대와 옷장이 있었습니다. 창문도 커서 햇빛이 잘 들어왔죠. 우리 엄마처럼 편하게 계세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지원이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착한 며느리를 뒀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푹 쉬세요. 병원은 제가 모시고 다닐게요. 지원이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계세요. 저도 출근하기 전에 아침은 꼭 챙겨드릴게요. 고마운 마음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아들 집방에서 잤습니다. 낯선 곳이라 잠이 잘 올까 걱정했는데 침대가 푹신해서 생각보다 편했죠.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집은 5년 전 제가 사준 곳이었습니다. 민수가 결혼하고 전세살이를 하는 게 안쓰러웠죠. 그때 저는 남편이 남긴 퇴직금과 평생 모아둔 적금을 모두 꺼냈습니다. 7억이라는 돈이었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아들이 제 집에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이 집을 계약했고 등기는 제 이름으로 했죠.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엄마가 사는 거야. 나중에 내 거니까 편하게 살아라. 민수는 처음엔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집을 부렸죠. 엄마가 살아있을 때 줘야 의미가 있는 거야. 그렇게 이 집은 아들 내외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지원이에게는 다르게 말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마 대출받아서 산 집이라고 했을 거예요.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랬겠죠. 저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이가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냥 편하게 지내면 되는 거였죠. 첫날 밤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 가정에 짐이 되지 말아야지. 최대한 조심하며 지내야 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들 집에서의 첫 한 달은 평화로웠습니다. 지원이는 출근하기 전 꼭 아침을 차려줬어요. 어머님, 식사하세요. 간단한 국과 반찬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도 퇴근하면 제 방에 들러 안부를 물었죠. 엄마, 오늘은 좀 어때요? 몸은 괜찮으세요? 병원도 일주일에 2번씩 민수가 데려다 줬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니 허리와 어깨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역시 가족이랑 사는 게 좋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달째 접어들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어느 날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화장실 쓰실 때 물 좀 제대로 내려주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물을 내렸는데 제대로 안 내려간 모양이었죠. 아, 미안해. 다음엔 확인할게. 네, 부탁드려요. 지원이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녁 드라마를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원이가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방에서 쉬시는 게 더 편하지 않으세요? 제가 거실에 있는 게 불편한 모양이었습니다. 아, 그럴까? 그럼 방으로 들어갈게. TV를 끄고 방으로 들어갔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집 거실에서 TV 보는 것도 눈치가 보이다니요. 식사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지원이가 상을 차리는데 반찬 가짓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어머님, 요즘 노인들은 소식해야 건강하대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아요. 국 한 그릇에 김치랑 나물 하나 정도였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어요. 며느리가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느 날은 설거지를 도우려고 주방에 갔습니다. 제가 그릇을 씻고 있는데 지원이가 들어왔어요. 어머님이 설거지 하셨어요? 응, 내가 먹은 건데 내가 씻어야지. 지원이가 제가 씻은 그릇을 집어들더니 말했습니다. 제대로 안 씻겼네요. 기름기가 그대로 있잖아요. 싱크대에 물을 틀고 다시 씻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서 설거지를 하는 지원이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다음부터는 제가 할게요. 그 말은 앞으로 설거지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빨래를 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빨래가 다 마르길래 거실에서 개고 있었습니다. 지원이가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제가 갠 빨래를 보더군요. 어머님, 이렇게 계시면 구겨져요. 다시 펴서 처음부터 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지원이가 요즘 좀 예민한 것 같은데.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엄마, 며느리도 직장 다니느라 힘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내 편을 드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느 날 저녁 지원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응, 나도 힘들어. 시어머니 모시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
맨날 집에만 계시니까 눈치 보여 죽겠어. 나도 우리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은데 항상 누가 있으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지원이한테 짐이었던 거죠.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가? 하지만 갈 곳도 마땅치 않았어요. 원주 집은 아직 그대로 있지만 혼자 가서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지원이의 태도가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어머님, 집에만 계시지 말고 복지관이라도 다녀오세요. 복지관에 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집에서 나가 있으라는 뜻이죠. 그래, 알았어. 날씨가 추웠지만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때까지 복지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어요. 어느 날은 저녁 준비를 하려고 부엌에 갔습니다. 간단하게라도 반찬을 만들어 놓으려고요. 그런데 지원이가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해야지. 어머님이 하시면 설거지가 2배예요. 그냥 쉬세요. 결국 부엌에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원이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현관문이 열리며 지원이와 친구 2명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지원이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나 방으로 들어갈게. 네, 어머님. 죄송해요. 방으로 들어가는데 지원이가 친구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계셔서 좀 불편할 수도 있어.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불편한 존재구나. 며칠 후 민수와 지원이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좀 좁은데 어머니까지 계시니까 답답해. 지원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참아줘. 엄마도 불편하실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어요. 다시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여기 있는 게 지원이한테 부담인 것 같아.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도 좀 이해해 주세요. 지원이도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이번엔 아예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댈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식사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지원이는 제가 먹는 것 하나하나를 지적했어요. 어머님, 그렇게 드시면 소화 안 돼요.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드시면 적게 드셔야 해요. 밥맛이 없어졌습니다. 입에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원이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알아볼까요? 거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를 여기서 내보내고 싶다는 뜻이죠. 그래, 알았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제 자신이 느껴졌어요. 이 집에서 저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존재였죠.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요양원 이야기가 나온 뒤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지원이는 이제 아예 대놓고 저를 대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가면 지원이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침은 식탁에 있어요. 예전처럼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식탁에는 식빵 2장과 우유 1팩이 전부였죠. 오늘은 바빠서 이것만 준비했어요. 변명이었습니다. 매일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귀찮아진 거였죠.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하면 제 방에 들르지 않았어요. 예전엔 꼭 들러서 안부를 물었는데 이젠 그마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지원이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집에만 계시지 말고 밖에 좀 나가셨으면 좋겠어. 저를 보더니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응, 왔어. 지원이의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게 그렇게 싫은 모양이었죠. 며칠 후 지원이가 직접 말했습니다.
어머님, 집에만 계시지 말고 복지관이라도 다녀오세요. 거기 가시면 친구도 사귀시고 좋잖아요. 복지관에 가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집에 있지 말라는 거였어요. 알았어, 그럴게. 다음 날부터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복지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도서관에도 갔어요. 추운 날씨에 밖을 돌아다니니 몸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어깨도 다시 아파오기 시작했죠. 그래도 집에 일찍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원이 눈치가 보였거든요. 어느 날은 요리라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가 좀 있더군요. 간단하게 찌개라도 끓여볼까? 부엌에서 재료를 꺼내는데 지원이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아, 저녁 준비 좀 하려고. 지원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이 하시면 설거지가 2배예요. 그냥 쉬세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결국 부엌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는데 지원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주말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민수와 지원이가 집에 있으니까요. 거실에 나가 있으면 둘이 불편해했습니다. 엄마, 방에서 쉬세요. 우리는 TV 볼 거예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보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는 뜻이었죠.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 빼고는 나오지 않았어요. 점심때가 되어도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방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민수와 지원이가 거실에서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맛있다. 하나 더 먹어. 어머니는요? 아, 깜빡했네. 나중에 드린다고 해. 나중에라는 말이 무색하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나가서 물었습니다. 점심은? 아, 엄마. 저희가 치킨 시켜 먹었어요. 엄마 거는 냉장고에 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밥 한 줄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것 같았어요. 치킨은 같이 먹지 않고 김밥을 따로 사둔 겁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김밥을 먹었어요. 목이 메어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지원이가 나가더군요. 엄마, 우리 영화 보러 갈게요. 그래, 다녀와라.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이 너무 쓸쓸했어요. 나는 여기서 뭐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지원이의 친구들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말하더군요. 어머님, 오늘 친구들 오는데 방에 계셔 주실 수 있어요? 그래, 알았어. 친구들이 오기 전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원아. 시어머니는? 방에 계세요. 걱정 마. 아, 다행이다. 불편할 뻔했네. 친구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없어서 다행이라는 말이었죠. 저는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방에 갇혀 지내는 죄수 같았어요.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지원이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좁은데 시어머니까지 계시니까 진짜 답답해.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요양원 보내면 안 돼?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남편이 아직은 안 된대. 에이, 답답하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로 급히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볼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원이가 출근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준비 못했어요. 알아서 드세요.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별로 없었습니다. 우유 한 팩과 과일 몇 개가 전부였죠. 우유를 따라 마셨습니다. 그게 아침 식사였어요. 점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었죠. 저녁이 되어 민수와 지원이가 돌아왔습니다. 지원이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한번 알아볼까요? 거기 가시면 더 편하실 것 같은데. 또 요양원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친구 어머님이 요양원 계신데 되게 좋대요.
식사도 잘 나오고 프로그램도 많고 거기가 어머님한테 더 나을 것 같아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말에 동의한다는 뜻이었죠. 생각해 볼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어요. 여기서 나가야겠다. 요양원에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치 보며 살 수도 없었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원주로 돌아가자니 혼자 살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것도 한계였습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이었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오늘도 버텨야 하는구나. 밥맛도 없었고 몸도 점점 안 좋아졌어요. 병원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민수가 바쁘다며 데려다 주지 않았거든요. 허리와 어깨 통증은 심해졌고 다리도 자주 저렸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시장을 지나게 됐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시장 구경이라도 해볼까 싶었거든요. 채소 가게를 지나 생선 코너로 갔습니다. 신선한 생선들이 얼음 위에 놓여 있었어요. 갈치, 조기, 그리고 고등어가 있었습니다. 고등어를 보는 순간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고등어 조림을 제일 좋아했었죠. 엄마, 고등어 또 해주세요. 진짜 맛있어요. 밥 2그릇을 뚝딱 비우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부터 아들에게 제대로 된 밥을 해준 적이 없었나 싶었어요. 여기 온 뒤로는 늘 눈치만 봤으니까요. 오늘은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생선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고등어 신선한 거 있어요? 네, 할머니.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아주 싱싱해요. 2마리 주세요. 집으로 돌아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지원이는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고등어를 꺼내 깨끗이 씻었습니다. 내장을 빼내고 토막을 냈죠. 무도 깎아서 먹기 좋게 썰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깔고 고등어를 올렸어요. 간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을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센 불에서 끓이다가 중불로 줄였죠. 고등어 조림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예전엔 이 냄새가 나면 민수가 부엌으로 달려왔었어요. 엄마, 고등어 조림이에요? 그래, 내가 좋아하니까.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김치찌개도 끓였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김치를 듬뿍 넣었어요. 냉장고에 있던 시금치로 나물도 무쳤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상을 차리는 거였죠. 상을 다 차리고 나니 뿌듯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겠지. 그런 기대를 했어요. 오후 6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먼저 들어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그래, 왔구나. 오늘 고등어 조림 해봤어?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진짜요? 와, 오랜만이다. 잠시 후 지원이도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코를 찡그렸어요. 뭐야, 이 냄새? 목소리에 불쾌함이 묻어났습니다. 아, 오늘 고등어 조림했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원이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생선 비린내 정말 못 참겠어요. 집안이 온통 냄새인데 환기는 왜 안 시키세요? 창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미안해, 민수가 좋아해서 해봤어. 제 말은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지원이는 계속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이 냄새 때문에 옷에도 다 배기겠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거실 공기청정기를 최대로 틀었습니다. 민수가 중재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환기하면 돼.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이 냄새 좀 봐요. 지원이는 화장실로 들어가 손을 씻었습니다. 한참을 씻더니 나와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민수도 어색하게 앉았죠. 엄마, 지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죠. 10분쯤 지나서 지원이가 나왔습니다. 옷도 갈아입고 향수까지 뿌렸더군요.
식탁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먹어야죠, 뭐. 건성으로 하는 말투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반찬이야. 그래요. 그래서 드세요. 지원이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밥을 뜨려는데 지원이가 젓가락을 탁 내려놨어요. 진짜 못 먹겠어요. 이 냄새. 여보. 민수가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원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제 앞에 놓인 밥상을 확 밀쳐버렸습니다. 쨍그랑. 그릇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고등어 조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국그릇도 깨지며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밥그릇도 엎어져 밥알이 여기저기 흩어졌죠. 지원이가 소리쳤습니다. 이런 건 걔도 안 먹겠어요. 생선 비린내 나는 거 누가 먹어요? 도대체 왜 이런 걸 하신 거예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바닥을 바라봤어요. 정성껏 만든 고등어 조림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수를 봤습니다. 뭐라도 말해주길 바랐죠. 아들이 저를 감싸주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뭐라고 안 해?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치우죠, 일단. 그게 다였습니다. 아들은 저를 감싸지 않았어요. 지원이 편을 들지도 제 편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했죠.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지원이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민수만 남았어요. 민수가 일어나 휴지를 가져왔습니다. 바닥을 닦기 시작했죠. 엄마, 미안해요. 민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죠. 걔도 안 먹을 밥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그렇게 말했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줬을 뿐인데요. 그게 잘못인가요?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새벽 2시, 3시, 4시가 지나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여기는 내 집인데.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 집은 제 집이었어요. 5년 전 제가 7억을 주고 산 집이었습니다. 제 퇴직금과 평생 모은 적금으로 산 거였죠. 등기부등본의 명의도 제 이름이었습니다. 못되고 괘씸한 사람들에게 이 집을 살게 해줄 순 없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창밖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겠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어요. 이 집은 제 집이지만 저를 위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차가워졌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와 지원이가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였죠. 저는 방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갈 용기가 없었거든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 다 출근한 모양이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젯밤 지원이가 엎었던 자리가 보였어요. 민수가 닦아놨지만 국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 밑으로 밥알 몇 개가 굴러다녔죠. 무릎을 꿇고 그것들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걔도 안 먹을 밥.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깨진 그릇 조각들이 모여 있었어요. 민수가 치워둔 거였습니다. 고등어 조림을 담았던 접시였죠. 산산조각 난 그릇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서랍을 열어 비닐봉투를 꺼냈어요. 깨진 그릇들을 하나하나 담았습니다. 날카로운 조각에 손가락이 베었죠.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 고요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혼자 민수를 키웠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 일도 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민수가 좋은 대학 가길 바랐거든요. 덕분에 민수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좋은 직장도 잡았죠. 결혼할 때도 제가 도왔습니다.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털어서 이 집을 사줬어요. 7억이라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평생 모은 전부였죠. 아들이 제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민수에게 말했었죠. 이 집은 엄마가 사는 거야. 나중에 내 거니까 편하게 살아라.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효도할게요. 그때의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민수는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죠. 지원이가 밥상을 엎었을 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감싸주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돌려버렸죠. 여보, 당신은 뭐라고 안 해? 제가 물었을 때 민수가 뭐라고 했나요? 치우죠, 일단. 그게 다였습니다. 아들은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어머니보다 아내를 선택한 겁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12월의 공기는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보다는 따뜻했어요.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의 명의는 누구지? 서랍을 뒤졌습니다. 서류 가방이 있었어요. 지퍼를 열고 안을 살펴봤죠. 등기부등본이 있었습니다. 펼쳐서 봤어요. 소유자란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숙. 저였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명의는 그대로였어요. 민수한테 넘기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주려고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제 이름을 쓸어내렸어요. 이 집은 내 집이야. 그 사실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옷가지들이 걸려 있었죠.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 올 때 필요한 것만 챙겨왔으니까요. 짐을 쌀까 생각했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뒤졌죠. 부동산 중개소 번호가 있었습니다. 5년 전 이 집을 살 때 도와줬던 곳이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대성부동산입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저 5년 전에 성남 아파트 계약했던 김영숙인데요. 아, 할머니. 기억나요. 무슨 일이세요? 이 집 팔려고 하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네, 팔려고요? 아드님이 사시는 집 아니었나요? 그래요. 그런데 팔아야겠어요. 아, 그러시군요. 급하신가요? 네, 빨리 처리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지역이 요즘 수요가 좋아요. 학군도 괜찮고 교통도 편하니까요. 얼마에 내놓을까요? 5년 전에 7억에 사셨죠? 지금은 비슷하거나 조금 올랐을 거예요. 7억에 금매로 내놓겠습니다. 금매요? 그럼 금방 나갈 텐데요. 빨리 팔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한번 집 보러 가도 될까요? 좋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떨리기도 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못되고 괘씸한 사람들에게 이 집을 물려줄 순 없어.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민수가 먼저 들어왔어요. 엄마 계세요? 방에서 나갔습니다. 그래, 있어. 민수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괜찮으셨어요? 응.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인 듯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지원이도 퇴근했습니다. 인사도 없이 바로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녁은 각자 알아서 먹었습니다. 저는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거실에서 혼자 먹는 라면은 맛이 없었습니다. 민수와 지원이는 방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것 같았죠.
문틈으로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치킨 냄새였어요. 어제는 생선 비린내가 싫다더니 씁쓸한 미소가 나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 부동산 사장님이 온다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민수와 지원이가 집에 있으면 곤란했거든요. 다행히 둘 다 직장에 나가니까 괜찮을 거였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제가 잘하는 거 맞죠? 하늘을 보며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남편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수와 지원이가 출근했어요.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었어요. 할머니 왔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리가 잘 돼 있네요. 이 정도면 금방 나갈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한 달 안에 나갈 거예요. 한 달이요? 네, 이 지역이 인기가 많아서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서명했어요. 김영숙.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연락 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맞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지원이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복지관에 나가고 저녁에 돌아오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2주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집 보러 온 사람이 바로 계약하겠대요. 정말요? 네, 6억 9천에 하겠대요. 1,000만 원 손해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좋아요, 계약하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계약금 받으러 가도 될까요? 네, 오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왔죠. 이제 한 달 후면 잔금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민수와 지원이에게 말해야 했어요. 저녁 때 민수와 지원이를 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죠. 곧 알게 될 거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평소처럼 지냈어요. 복지관에 나가고 집에 돌아오고 민수와 지원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한테서 중간중간 연락이 왔죠. 할머니, 다음 주에 잔금 받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12월 중순의 추운 날이었어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잔금을 받았습니다. 6억 9천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왔죠. 할머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류를 챙겨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매매 계약서와 등기 이전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텅 빈 거실이 낯설게 느껴졌죠. 이제 곧 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꺼내 펼쳤어요. 계약서를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계약일자, 매매 가격, 소유권 이전 날짜, 모든 게 명확했죠. 이제 말해야 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녁 6시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그래, 왔구나. 곧이어 지원이도 퇴근했어요. 다녀왔습니다. 인사는 건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제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지원아. 잠깐 나와봐. 왜요, 엄마? 할 말이 있어. 민수와 지원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마주 앉았죠.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야. 부동산 매매 계약서요? 민수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이게 우리 집 주소인데요? 맞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원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 팔았어. 한 달 안에 나가.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가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어요. 지원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엄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농담 아니야. 진짜 팔았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 집인데요. 지원이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긴 너희 집이 아니야. 네. 무슨 소리예요? 지원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테이블 서랍을 열어 등기부등본을 꺼냈어요. 지원이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 집 5년 전에 내가 7억 주고 산 거야. 명의도 내 이름이고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란을 가리켰습니다. 김영숙.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지원이가 등기부등본을 낚아챘습니다. 손이 떨리며 서류를 읽었어요. 이게 어떻게? 지원이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민수를 돌아봤죠.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대출받아서 산 집 아니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답해봐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지원이가 다그쳤습니다. 민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사주신 집이야. 뭐라고요? 지원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5년 전에 엄마가 퇴직금이랑 적금 다 털어서 사주셨어. 그럼 나한텐 왜 대출받았다고 했어요? 미안해. 당신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지금 그게 중요해요? 시어머니 집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원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집이었어. 그런데 이제 팔았어. 어머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원이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상의할 필요 없어. 내 집이니까. 우리가 5년 동안 살았는데요. 우리 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내 집이 아니야. 내 집이야. 제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원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예요. 마음대로 해. 등기부등본 명의가 내 이름인데 뭘 어쩌겠어. 지원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집 이미 팔렸어. 한 달 후면 새 주인이 들어와. 엄마, 우리가 어디로 가요? 당장 집을 구할 수도 없잖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원이가 밥상 엎었을 때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그때 너 뭐라고 했지?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말했습니다. 치우죠, 일단. 그렇게 말했지. 죄송해요, 엄마. 이미 늦었어. 지원이가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그때는 사과 안 하더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힘든 건 나도 마찬가지였어. 지원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줬어. 너희가 버렸지. 어머님, 지원이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걔도 안 먹을 밥이라고 했지.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사과드릴게요. 사과로 되는 게 아니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달 안에 나가. 그게 끝이야.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민수가 붙잡았습니다. 엄마 안 돼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손 놔. 제발요, 엄마. 손 놓으라고 했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수가 놀라서 손을 놨어요. 저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지원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도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한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참 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수와 지원이가 방으로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을 하나씩 개어 넣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 올 때 가져온 것들 뿐이었으니까요. 사진 몇 장도 챙겼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 어린 민수와 찍은 사진. 그때는 좋았었죠. 지갑에서 통장을 꺼내봤어요. 6억 9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원주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요양보호사도 고용할 수 있고요. 이제 나만 생각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와 지원이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제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민수가 애원했습니다. 생각 다 했어. 엄마도 여기서 같이 사시면 되잖아요. 싫어. 왜요? 이유를 모르겠어?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할게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필요 없어. 우리 애기도 곧 가질 계획인데 어머님 손주잖아요. 그것도 소용없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원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한 달 안에 나가. 다시는 말 안 할 거야.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실 거예요? 원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시군요. 새 주인은 다음 달 초에 들어온대요. 알겠습니다. 원주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떠나기로 했어요. 그동안 원주 집을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이었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민수와 지원이가 나와 있었죠.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연락은 하실 거죠? 모르겠어.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짐을 싣고 탔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수와 지원이가 서 있었죠. 하지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2시간쯤 지나 원주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보였어요. 10년을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집 앞에 섰어요.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죠. 몇 달간 비워뒀던 집이라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편했어요. 여기는 제 집이었으니까요. 진짜 제 집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방을 쓸고 마루를 닦았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이 제법 깨끗해졌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상쾌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죠. 근처 슈퍼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라면, 김치, 계란, 우유를 샀어요. 집으로 돌아와 라면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라면이었지만 맛있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생각했죠. 통장에는 6억 9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편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았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요양보호사 제도에 대해 물어봤어요. 할머니, 장기요양 등급 받으시면 요양보호사 지원 받으실 수 있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류 작성하시고 방문조사 받으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방문조사가 나온다고 했어요. 고맙습니다. 동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시장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계속 울렸지만 무시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읽고 지웠습니다.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왜? 엄마,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돌아와 주세요. 안 돼. 제발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생각 다 했어. 엄마도 여기 집이 있잖아요. 같이 살면 되잖아요.
너희랑은 못 살아. 왜요?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믿을 수 없어.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떻게 해요? 집도 구해야 하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보증금도 없는데 어떻게 집을 구해요? 일하면 되잖아. 엄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수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해.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은 생각 안 나? 그건 저희가 잘못했죠. 고등어 밥상 엎었을 때 너 뭐 했어? 죄송해요, 엄마. 사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아무것도 안 돼. 이미 끝났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며칠 후 방문조사가 왔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제 상태를 확인했어요. 할머니, 허리랑 어깨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그래요.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3등급은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럼 요양보호사 올 수 있나요? 네, 일주일에 며칠 오실 수 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2주 후에 등급 판정이 났어요. 3등급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배정받았죠.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박미숙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미숙 씨는 일주일에 3번 왔습니다. 집 청소도 도와주고 장도 봐줬어요. 병원 갈 때도 동행해줬죠. 할머니,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아요. 자식분은 어디 계세요? 경기도에 있어요. 자주 오세요? 아니요, 안 와요. 미숙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여러 통 왔죠. 엄마, 우리 전세 구했어요. 보증금은 대출 받았어요. 엄마, 힘들어요. 대출 이자만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모두 지웠습니다. 도와줄 생각이 없었어요.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으니까요. 지원이한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 임신했어요. 나중에 손주 얼굴이라도 보러 와주세요. 읽고 지웠습니다. 손주라는 말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늦었으니까요.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원주에는 눈이 많이 내렸어요. 마당에 눈이 쌓였죠. 미숙 씨가 와서 눈을 치워줬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미끄러우니까.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인걸요. 미숙 씨와 이야기하는 게 좋았습니다. 편했거든요. 가족보다 나았어요. 어느 날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자식분한테 연락하시지 그래요. 연락할 필요 없어요.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아, 미숙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민수한테서 설 인사 문자가 왔어요.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설날 아침 혼자 떡국을 끓여 먹었어요. 예전에는 민수랑 같이 먹었었죠.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편하게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오후에 미숙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설날인데 혼자 계세요? 네, 혼자예요. 제가 떡 좀 가져갈게요. 같이 드시죠. 고마워요. 미숙 씨가 떡을 들고 왔어요. 같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올해는 좋은 일만 있으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건강도 좋아지실 거고요. 고마워요, 미숙 씨. 미숙 씨가 돌아간 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돈이 조금 더 들긴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본인 부담금도 있고 생활비도 들었죠. 하지만 존중받으며 사는 게 더 중요했어요. 눈치 보며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밥도 먹고 싶을 때 먹고 TV도 보고 싶을 때 봤죠. 거실에서 자도 되고
부엌에서 요리해도 됐습니다. 자유로웠어요. 어느 날 저녁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제가 잘한 거 맞죠? 하늘을 보며 물었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미소가 나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일기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였다. 미숙 씨가 와서 같이 점심을 먹었다. 저녁에는 혼자 산책을 했다. 별이 참 예뻤다.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움은 절대 없다. 진짜 어른은 말보다 행동이 빠르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산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상쾌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78세의 나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겁니다.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요.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요. 그저 저답게 살 겁니다.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을 것 같았죠.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겁니다. 그렇게 믿으며 잠이 들었습니다.